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서 평생 봉직했고요. 최근에 제4의 연구소 만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그리고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건가요?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거든요. 아마 화면에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는 단순하게 뭐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불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이고 또 구조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위기도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겪었어요. 일단 기억하시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4.7% 역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고 바로 다음 해에 플러스 10% 이상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쉽게 극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도 또 크게 한번 출렁거렸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0.8%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V자형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요. 코로나 위기도 잠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러스 성장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각해보면 우선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현재 우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에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0.8%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 성장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때와 비슷하게 다음 해 다시 플러스로 성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현재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실제 KDI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는 걸 내놓거든요. 그걸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 GDP 성장률이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은 1.8%라고 보고 있고 KDI는 1.7%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예 0%대로 떨어지고, 40년대 초중반 정도 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0.8%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회복될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낮은 성장률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은 더 길고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한 1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계속 추락을 해서 지금 현재 1.8%까지 떨어졌고, 그렇지만 그것도 못하는 것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위기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절대 위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미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 정도일 거다, 이렇게 한국은행이나 KDI가 공히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지면, 더 낮으면 우리가 경기 침체다, 더 아주 심각하면 아예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라고 전망을 하는데, 잠재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은 1.8, 그리고 KDI는 1.7이라고 봤는데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 경기 침체냐 할 때 그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경기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 불황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선 질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추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추락하는 성장률 그 수준도 지금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를 현재 올해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경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추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이 출산율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 70년대부터 계속 추락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드신 노인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올해는 한 0.75명에서 0.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0.75명이었고 지난해는 0.72명이었어요. 이 정도 숫자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다. 또 뿐만 아니라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인 일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에요. 일본은 보통 한 1.3명 정도 계속 유지했었는데 그것의 거의 절반 수준 살짝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난해 일본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1.2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도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2040년대 중반이나 50년 정도 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통 인구 고령화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그 정도 되면 한 40% 정도? 전체 인구 중에 한 4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인구 비중은 한 45%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45명이 40명을 부양한다. 좀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젊은 사람이 10명의 나이 드신 분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그런데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빠르게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거의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단기적으로 잠깐 높일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소비 쿠폰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이러한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커지고 지방은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 미래는 서울만 남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정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절대 위기를 가져오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KDI가 이야기하는 지속적인 잠재 GDP 성장률의 추락은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느냐? 거의 건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돼요. 이 정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속으로 다시 나눠보면 건설 투자가 무려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GDP에서 한 15% 정도가 건설 투자인데 이 정도는 또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우리나라 자원을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때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집값을 또 띄우기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전부 다 또 매달려서 로또 분양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집 살려고 하는 거고 또 집도 지금 수도권 이야기 한 것처럼 주로 서울 그것도 아예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내가 사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크게 내가 자산 이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주로 이러한 로또 분양 받아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그냥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내가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 나는 크게 내가 또 돈을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보다는 그러한 소위 도박 그러한 로또 분양하는 쪽에 매달리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전반적으로 다 이쪽 이러한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수도권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 쪽으로 자원이 몰리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필요한 투자 자원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전 세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좀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이 주식시장으로 좀 돌려보겠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투자 재원을 구할 수 있어서 미래 목표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좀 경제 성장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잠재우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서울 집값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최근에 뭐 세제 개편도 나오고 뭐 상법도 두 번째 개편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게 집값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금을 계속해서 부동산에 묶어두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이다. 특별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자금이 주로 전체 모든 우리나라 지역에 골고루 어떤 부동산 시장에 또 자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극화도 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을 또 팔고 다 서울로 올라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집값은 또 더 올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지방에는 일자리는 없고 다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살 집은 보니까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3배 올랐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다시 또 뭐 빚내서 집 사라 해가지고 다시 또 끌어올렸고 또 지금도 계속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이고 또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불러오고 또 그것이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잠재 GDP 성장률을 가져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절대 위기 상황으로 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결책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현재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무나 출산율이 낮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다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투자 자원이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 몰리면서 계속 집값을 띄워가지고 우선 당장은 그것이 마치 부동산 경기 살리고 그래서 건설 경기 살리고 그래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집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번 것처럼 느끼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선 정부가 계속 그런 정책을 유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가계가 엄청난 부채를 현재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GDP 대비 한 90%좀 넘는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었어요. 그럼 그게 줄은 거냐? 줄은 게 아니라 그냥 통계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90%가 사실은 100%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제도에 있는 전세 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넣으면 거의 136% 정도 돼요. GDP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집값이 다 우리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빚을 내가지고 그냥 부풀려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이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를 줄여야 된다. 힘들지만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편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콘크리트 주도형 경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 주도 경제. 또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때문에 나오는 부채 주도 경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때 그냥 마치 몰핀 주사 주는 것처럼 계속 부동산 경기 띄우고 그래서 건설 경기 띄우고 그래서 잠깐 반짝 마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 올해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한 0.8%라고 현재 한국은행이나 KDI가 전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도 어렵고 후년에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부동산 경기나 좀 띄워야 되지. 또 최근에는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또 정부가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풀면 잠깐 반짝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자영업자가 아닌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높은 폐업률이 왜 극심한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 또 뿐만 아니라 경기라고 이야기하면 단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잠재적 GDP 성장률이 계속 또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지표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당장에 두 가지 지표를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 취업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어렵구나. 이것을 두 가지만 딱 보면 아 경기가 정말 어렵고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실제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일단 가게가 전부 다 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전부 다 빚내서 집 사는 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 나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쇼핑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뭐 외식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술 한잔 하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분들이 임대해서 사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강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 빌딩들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빌딩들의 상업용 건물들의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실제 경기가 나쁘니까 실제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내가 월급 노동자로서의 그 삶이 쉽게 또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내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일부러 뭐 강제로 뭐 자를 수가 없으니까 희망퇴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40대 초반에 내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자영업자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븐일레븐 같은 거 편의점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한다는 건데 그것이 지금 포화 상태도 정말 완전 과포화 상태예요. 이것이 좀 하다가 결국은 내가 또 퇴직금 다 말아먹고 내가 다시 그것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또 내몰리고 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계속해서 희망퇴직하고 또 강제적으로 내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 거기에 또 몰리고 이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는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또 제일 높아요. 그게 또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하면 안정적인 이런 뜻이고 코인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암호화폐, 안정적인 갖도록 코인을 만들 거냐. 그것은 이제 미국에 최근에 이제 6월 17일인가요?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 우리가 USDT나 USDC와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테더사라든가 USDT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테더사고 USDC를 발행하는 회사가 서클 인터넷인가요? 그리고 이제 USDC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서클사 또는 정확한 풀네임은 서클 인터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러한 회사가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예 달러 예금을 발행한 액수만큼 보관을 이제 달러 예금을 이제 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채, 단기 국채, 보통 3개월 미만짜리의 단기 국채를 매수해서 사가지고 그걸 갖고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갖고 있는 USDC를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정장치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정말 과 제도로 완전히 활성화하고 또 그걸 안전한 그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서 더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통화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예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미국에 이제 생각하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자꾸 뭐 위안화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국 통화를 사용한다든가 자꾸 다른 통화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미국 연준에서 발행한 그거 말고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달러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이 달러와 패그가 되어 있는 거다. 제가 아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달러 예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달러와 가치를 패그시켰다. 옛날에 패그제, 우리나라 원화도 패그제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함으로 해서 미국의 달러 수요를 더 늘리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국채 수요를 자꾸 더 늘림으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정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얘기는 자국 통화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국의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통화주권, 원화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달러 수요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환율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높아지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러한 통화 주권을 과연 보호할 거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경우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이득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느냐의 이제 문제죠.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것이 정말 전 제일 이롭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정말 수수료도 하나도 내지 않고 순식간에 거래할 수도 있고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단 거래하는 데서 엄청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사용해야 되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달러를 사용하거나 유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 통화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고 아니면 그 돈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또 시간도 또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한 하루 이틀 이상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그러한 거래라든가 아니면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고 또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욱 또 큰 금액을 이제 보내고 받고 이렇게 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원화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행할 때 그것을 이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거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그게 이제 큰 문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만들지도 않고 있고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 정도예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지금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와 연계된 패그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또 표시도 당연히 원화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USDC 하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K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K 스테이블 코인 하면 한 개 K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이론과 이렇게 뭐 패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발행한 양만큼 말 그대로 원화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치가 나름대로 우리 원화와 패그가 되는 거잖아요. 연계가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이걸 왜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어디서든 결제가 다 되고 뭐 카드만 사용해도 되고 이미 현금을 갖고
갖고 다니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얼마 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실 거고 또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명동만 나가도 뭐 그걸 바꿔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막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에서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 가치를 제가 우리나라의 뭐 원화 예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채를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과연 외국에서 볼 때 이거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보겠어요? 당연히 달러 예금 갖고 있고 또 달러 국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정적으로 믿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화를 베이스로 한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별로 수요가 크지 않을 거다.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좀 사용하는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홍콩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8월 1일 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그 법령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중국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라고 해서, 법이 아니라 조례로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홍콩 달러와 연계해서도 하고, 또 거기는 미국 달러 패그가 되어 있어요. 홍콩 달러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할 수 있고 또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위안화, 중국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정부는 적어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만들겠다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도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오직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홍콩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지금 활용하도록, 사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안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 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극단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위안화가 아니라 한국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만 그것과 이제 패그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는 되지만 좀 더 가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뭐 홍콩 달러 일부, 또 그리고 또 금 일부, 또 비트코인 일부, 또 일부 미국 달러 일부를 하나의 가치 보장 수단으로 이렇게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뭐 허용하든 안 하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보수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은 점진적으로 좀 하시죠. 그것도 이거 발행하는 주체를 은행에 국한하시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규정 만들어 놓는데 그 규정이 좀 기왕이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런 IT 기업까지 포함해서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서서 막 하게 되면 나름대로 수요처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시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과하게 보수적인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은행은 전반적으로 다 보수적이고, 그 은행 중에 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더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든가, 이것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연준에서는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안 하려고도 하고 막 이랬죠.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것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안 하니까 한국은행한테 다 책임을 떠밀고 우리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건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고 행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일반적인 상업은행, 시중은행을 생각하면 이것이 지금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돈을 누가 찍어냈어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찍어냈고, 그 다음에 찍어낸 그 돈을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어요? 시중은행에서, 상업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 승수라고 그래요. 통화가 계속 이제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어낸 것은 50조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500조가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시중은행에 거기서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하니까 또 그 은행은 또 다시 또 돈을 또 빌려주고 이러면서 계속 통화 승수가 통화 증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되고 다른 기업들도 막 만들어내면 돈을 이제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 상업은행이 계속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반
일반적인 기업들이 막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상업은행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상업은행은 정말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에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이런 암호화폐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상업은행을 통해서 그러한 뭐 돈을 보내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돈을 빌리고 받고 뭐 이런 거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어적으로 자꾸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유심히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은행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 뭐 그걸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그냥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라 하든 말라 하든 외국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제가 홍콩 예를 들어드렸는데 홍콩뿐만 아니라 지금 싱가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미 EU 지역도 그렇고 다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 법을 좀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만 두면 외국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규정,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안정되지도 않는데 마치 안정된 것처럼 막 옛날 뭐 루나 사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런 어떤 법제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기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기업들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가 좀 전에 뭐 테더사라든가 아니면 뭐 서클사 이런 대표적인 회사를 만들어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발행하고 있는 화폐를 보면 99%, 98% 정도가 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 중에서 한 80% 이상이 다 두 개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여러 회사들 뭐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애플은 애플대로 아니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자기 나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만들죠. 그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 회사들과 연계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회사 현대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카카오에서도 당연히 또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너는 만들고 나는 만들지 마라. 뭐 이 은행에서만 해라. 이러면 은행은 그런 거 하나 할 수도 없잖아요. 은행에서 만들면 사람들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게 서로 그러면 하나 연합해서 해라. 같이 협력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은행을 꼭 끼워가지고 뒤에서 자꾸 뒷발 잡도록 만들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책에서도 썼습니다. 제 일부가 뭐냐면 네 가지 뉴 노멀을 말씀을 드려요. 정말 거대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30만 역사상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류가 이제는 한때는 원시 수렵인으로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를 일구면서 산업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면서 완전히 디지털 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른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물물 교환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농업사에서는 이제는 상품화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화였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니까 법정화폐 그리고 명목화폐를 쓰다가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그것도 다 퇴장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사회에는 거기에 걸맞는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아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이것은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지도 않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가 네 가지 뉴노멀 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고 두 번째가 노인 사회. 제가 노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정말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하고 이 두 개와
맞물려서 양극화 사회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 그 양극화 사회가 바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공부하지 않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오래 살기는 살지만 아날로그 인간으로서 정말 뒤처지는, 정말 처지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제 책 선전한 것처럼 됐습니다만 제 책 안 보셔도 되는데 다른 책이라도 많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좀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나도 새롭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특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초기에 관세 전쟁을 확 벌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리고 다른 여러 알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도 한번 쳤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2만 4천 불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이게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 11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지금 녹화 바로 직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만 달러는 다시 또 넘어섰더라고요. 또 다른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 리플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좀 움직이긴 해요. 다만 이제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해서 최근에 우리 특별히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은 좀 더 빠르게 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개가 있는데 수만 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9%는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잡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라면 그런 데는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장을 하나 딱 골라서 그 대장에 저는 거의 3분의 2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대장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그런 다음에 그 대장에 졸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고 아니면 그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일부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큰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중 어떤 쪽을 추천하시나요? 보통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중심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태어난 지 한 15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애기예요. 이제 애기 보고 지금 너 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거래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사람들이 착 덤볐다가 아니네 해가지고 쭉 빠졌다가,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수천 %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7, 80%만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저는 그런 과거 같은 그런 과격한 어떤 변동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지난해 초에 미국에서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서 현재 실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관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은 팔고 지금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더 안정성을 계속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득 본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지만, 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또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사 같은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회사는 아예 원래 처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예 이쪽으로 아예 이러한 비트코인만 매집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스트래티지사 같은 경우는 한 70만 개 정도 가까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집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전략 자산으로 이걸 모으겠다 이렇게 사실은 공약을 했었는데, 다만 이것을 갖다 신규 매집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규 매집하려고 하면 가뜩이나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 거냐가 이제 큰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갖고 있는 거 한 5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예전에 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뭐 계속해서 뭐 한 5년 동안 계속 매집해서 한 200만 개까지 계속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폐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에 내가 재무부 내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사죠. 그럼 몰래 어떻게 사요? 당연히 갖고 있는 금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금이 전 세계 가장 많은 게 아직도 미국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일부 저라면 조금씩 그러한 비트코인을 계속 전략 자산으로 매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으면 그러면 그때 발표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금 살 거야 해서 그걸 갖다가 발표하고 사나요? 그럼 바보가 천하예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뭐 기관 투자자도 좀 더 늘어날 거고, 또 기업들도 좀 더 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은 아예 코인 같은 거 살 수 없다 이렇게 또 막아놨기, 저는 그걸 못 하는데 그것도 결국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도 생각해보면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 첫 번째 금, 달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뭐라고 하냐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같은 것은 이제 외환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니까 외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으는 것이 보통 전략자산으로 원유거든요. 그런 거 비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유도 이제 하나 비축을 하고 있는 전략자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도 전략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가격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10년이면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10배 10년 오르면 그러면 다시 또 20년 되면 몇 배 오르겠어요. 그런 거 계속 생각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그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현재 지금 한 GDP 대비로 보면 이게 지금 한 120%가 넘는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 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말씀은 그렇게 지금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똑같이 이러한 뭐 스트레치사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그동안 표방했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사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전에 뭐 무슨 뭐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뭐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면 어느 순간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비트코인을 내 월급의 10% 정도 계속 사 모으면 나중에 저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 여유가 있다 하면, 저라면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막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빚내서 빚내서 집 사는 것도 반대지만, 빚내서 비트코인 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시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실질 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기관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이걸 사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목 수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기준금리를 낮추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과연 어떻게 낮아지는가 이것을 잘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대응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단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좀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미국 달러로 표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업비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미국 바이낸스에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원화로는 걔가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 가지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을 잘 보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를 바꾸는 혁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뭐 전 세계 뭐 수만 개 암호화폐가 나와 있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투자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매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그걸 발행하는 회사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다른 엔비디아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빨리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핵심에 있는 암호화폐 그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지금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전체 자산 중에 한 7, 80%는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얼트코인을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화폐의 선두주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사피엔스 인류 역사는 30만 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물론 우리 인류 현존하는 인류 말고 뭐 그 이전에 뭐 호모 이렉투스 해가지고 한 200만 년 전에도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현재 생존하는 인류가 사피엔스 인류인데 29만 년 동안은 물물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원시 수렵인으로서 그야말로 화폐도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씩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뭐 거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10,000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모여 살게 되었고 그래도 인구도 늘고 생산물도 늘고 그러니까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물물 교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 중개 수단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처음에 조개 껍질이고 나중에 동이고 은이고 나중에 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 18세기 중엽이 되니까 한 10,0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산업사회로 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10,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하면서 농업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화폐가 등장했고 다시 또 18세기 중엽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사회가 다 했고 그래서 화폐가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명목화폐고 법정화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운드화고 도이치마르크화고 프렌치 프랑이고 US 달러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고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유로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실제 내재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 법정화폐 법으로 정했으니까 화폐인 거고 그리고 명목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명목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거 정부가 돈이라니까 믿고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사회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혁명도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혁명이에요. 농업혁명은 농업사회로 넘어간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혁명이고 이제는 산업혁명은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혁명인데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혁명이 뭐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만들고 최근엔 뭘 만들어요? AI를 만들어요. 이게 기계입니까? 아니죠. 디지털 서비스고 디지털 기술인 거예요. 디지털이 그 핵심에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혁명이고 그래서 이제는 화폐도 새로운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화폐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 그 이름이 암호화폐.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정부가 법으로 발행을 강제한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탈중앙화된 정말 분권화된 그야말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정말 자유로운 형태의 그러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다만 이제 1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직도 화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린애 보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할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얘가 커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은 제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살 거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현웅 교수 때문에 내가 폭망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샀을 때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제 책에는 한 10년이면 한 10배 정도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5년이면 10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변동성은 그래도 아직도 다른 주식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추락하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거든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크게 권장하지 않는 것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화폐가 바뀌었다. 그 화폐의 중심은 비트코인이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저는 그게 완전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면 미국 달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더 증가해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달러 가치는 더 커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질 거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달러 수요도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국채도 더 많이 수요가 나타나니까 더 많이 발행하고 이러면서 달러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대체 자산과 비교해보면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화나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지지만 그거 말고 다른 정말 한정된 양을 갖고 있는 금, 비트코인 이것과 비교하면 미국 달러는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그런 비트코인이나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거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그럼 어떤 게 더 나으냐.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2000만 개 이미 다 나왔고 앞으로 100년 동안 100만 개밖에 더 안 나올 거예요. 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량이 계속 더 늘어날 거다. 또 이미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자산 가치가 비트코인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금은 한 23조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추월하는 그러한 날도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해서 아날로그 인간으로 평생 살면서 나중에 어쩌면 기본소득 받으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다. 이거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그냥 산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농장의 돼지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삶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만 갖고 사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회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나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양극화라고 딱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방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지방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었고 실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계속 그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서울 수도권 특별히 그중에서도 서울 그중에서 특별히 강남 그리고 또 마용성 지역 이런 한강벨트는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서울과 기타 지역 간의 이런 집값의 그 격차가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격차가 크다 이런 또 보고서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서울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에서 제가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분들 계속 초청해서 제가 계속 저도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견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6.27 대책이 있었잖아요. 6.27 딱 이제 한 2달이 좀 지났는데 6.27 대책은 정확한 이름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그 가계부채를 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책이 일단 6억 원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일단 거래량이 이제 위축이 되었어요. 거래량은 그래서 적어도 6.27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후에는 지금 한 절반 이하, 뭐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마용성 지역 최근에는 또 주변부까지 지금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다만 그 6.27 대책 전보다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낮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 뭐 가격이 옛날처럼 다시 또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옛날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상황까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경기는 나쁜데 부동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마용성 뭐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아직도 계속 나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죠. 나는 호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경제는 전체적으로 다 나쁘고 또 부동산도 지방은 굉장히 나쁜데 나홀로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 이런 정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주거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유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재산세가 있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제 거래세는 우리 취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방에 내 여러 채 갖고 있어봤자 이거 세금만 많이 때려 맞는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방에 있는 집을 팔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다 팔고 서울로 그것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도 세금을 더 많이 때려 맞으면 되는데 때려 맞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보유할 때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예외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유세는 OECD 국가보다 지나치게 낮아요. 반대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또 지나치게 높아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대비로 부동산 관련한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먼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보유세 전체 재산세,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유세를 GDP로 나누면 OECD 평균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KDI나 여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높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소득 대비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가 넘베어라고 대표적으로 많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적인 주택이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파트 9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3.3으로 나누면 이제 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평형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그러한 국민평형 아파트 값이 27배예요. 이게 27년을 그냥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하면 떠오르는 데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은 14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2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뭐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뭐 비싼 나라 모든 나라의 도시를 다 가져와도 우리나라처럼 비싼 데가 하나도 없어요. OECD 국가들 전부 수도를 다 비교를 해보면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평균에 2배 내지 3배 이상 우리나라는 비싸요. 정말 잘못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미 집값이 소득 대비 비싼데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어느 정도 세율은 낮아도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득으로 나눠주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데 그걸 소득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마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지금 재산세를 내는구나 보유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 집값 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도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에 비교하면 제가 여기 제 책에 제가 자세히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뉴욕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집값은 비싼데 보유세는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집을 사가지고 내가 그것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으면 거의 세금 안 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거래세, 특히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뭐 3배 이상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내가 팔고 싶어도 또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줘야지만 그래 사람들이 투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 갭 투자도 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집을 내가 양도해서 좀 조그만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교외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그렇게 사람들 사는 그 집을 좀 평수도 줄이고 또 교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잡지도
못했다.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것이 지역이 더 확산되고 있고 가장 최근 한국 부동산원 같은 통계를 내는 기관의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그 상승률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지역도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또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거래를 그냥 옥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이 막 붙은 거예요. 서울에서 막 집값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하니까 우선 당장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거래가 위축이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앞으로 뭐 이거 계속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해도 완전히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뭐 지난 정부 시절에 2022년이죠. 그때 하반기에 집값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의 한 30% 정도 최고가에서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23년부터 또 24년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신생아 특례대출,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이고 그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계속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미분양도 해결하고 또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하겠다. 또 그러면서 마치 젊은 사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부가 아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계속 쓴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6.27 대책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 대출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조금도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가요? 정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90제곱미터짜리의 아파트, 보통 방 3개짜리죠. 이런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는 새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아파트가 아니라 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27년을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계속 그걸 모아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싼 집 찾으면 되지. 뭐 연립주택 들어가면 되고 뭐 빌라 들어가면 되지. 아니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반지하에서 살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지방 주변부로 가면 되지. 아니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정말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적어도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만 않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혁을 좀 제대로만 해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만 좀 낮추면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기다리면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나 버블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충격이 딱 있게 되면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막 터지고 있는데 미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마치 예전에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미국도 한번 크게 한번 터질 수도 있다. 또 2008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것처럼 크게 한번 또 그런 테크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기적인 어떤 침체, 불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앞으로도 집값이 제가 좀 전에 슬금슬금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빚내서 집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 끝났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끝났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은 일단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말 두 자릿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때, 그것이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도 줄고 인구 고령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전혀 다른 상태예요. 옛날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니까 사람들이 새 집, 좋은 집을 선호하고 있었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빨리 늘어나니까 또 새 집, 좋은 집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또 2020년 또 아주 특수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계속 해온 건데, 이것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미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치권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계부채는 정말 너무 많이 증가했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더 추락할 거고,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도 또 어느 순간 또 폭탄이 확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누군가 이 집을 더 비싼 값에 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도 늘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빨라지지도 않고 또 빚도 더 이상 더 많이 낼 수도 없다. 그러면 누가 저처럼 그 바보가 나타나서 그 집을 더 비싼 값에 사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정말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체 투자 자산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적어도 현 정부에서 어쨌든 앞으로 그쪽으로 돈이 가도록 계속 주식시장을 더 계속 끌어올리겠다, 코스피를 5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거 공약까지 했는데, 뭐 100%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옛날처럼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크립토 커런시 해가지고 암호화폐 자산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최근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대체 투자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선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엄청나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지방은 또 반대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막 지방이 완전히 공동화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제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도록 1가구 1주택은 그냥 모든 세금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또 두 번째는 보유세는 너무나 낮고 거래세는 너무나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 그리고 1가구 1주택도 예외로 하지 말자. 그리고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전부 합산해 보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보다도 값이 훨씬 낮아요. 지금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취득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많이 내고 그리고 양도세도 훨씬 더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지방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세제만 개혁을 해도 저는 현재의 상황을, 부동산 양극화, 집값 양극화, 그리고 서울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당장 금지해야 되고 당장 중지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교란하는 것도 정말 막아야 되고, 최근에 뭐 약간 좀 막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한 것도 좀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면 바로 부동산 세제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못해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여기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 또 드리겠지만, 기왕이면 제 채널에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현웅 교수 경제포럼, 거기서 제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왕이면 공부도 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회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이나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얼트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 말씀도 하고, 또 부동산과 관련 말씀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경제 포럼답게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또 책도 읽어봐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